BTV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특집 대담 당선인을 만나다. 우리 지역의 화제 당선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했고 이번에 안산시 을선거구에서 당선돼 8년 만에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성 최초 최연소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두루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김현 당선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4월 10일 저희가 아마 새벽까지 결과를 같이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에게 당선 인사 지금 이제 행사나 아니면 모임 같은 데 가서 하고, 그리고 이제 당선인 신분이고 국회의원 이제 입성 준비를 위해서 상임위 보좌진들 구성하는 문제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선거운동하면서 쓴 비용 이제 선관위에 신고하고 예. 예, 그런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은 일 같습니다만 잘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요, 아무래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예. 앞서 제가 소개했듯이 8년 만에 국회 다시 들어가시는 건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사실 제가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 할 때 상임위 그다음에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 해서 쭉 이제 보니까 16개 분야에서 활동을 했었던 것으로 이제 결과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굵직굵직한 사건이 이제 국민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국정원이 정치 개입했던 사건, 그다음에 이제 세월호 참사 이 문제를 이제 국정조사도 하고 상황실장도 맡아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이제 활동했던 거고, 이번에는 이제 지역에서 출마한 거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생생한 이제 어려움, 그다음에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바 이런 것들을 이제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쭉 듣고 소통하면서 활동해왔던 두 가지를 가지고 종합해 보면 이 국민의 이제 소위 머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저희가 월급을 받고 세비를 받고 활동하는 자리인데 잘해야 되겠다.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정권을 뺏겼고 그 이후에 2년 동안 벌어졌던 일이 상상 그 이상의 일들로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이제 국정 실패, 그다음에 민생 파탄, 민주주의 위기, 그리고 평화의 위기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하는데 정말 그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않고 안산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네. 예. 결연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선거구 개편으로 신설된 안산시 을선거구의 첫 번째 당선 국회의원이 되신 거예요? 네. 예.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안산과의 인연이 꽤 오래전이라고 들었어요? 네, 제가 사실은 안산에는 4개 대학이 있는데 에리카 한양대 캠퍼스하고 신안산대, 안산대, 그리고 서울예대 이렇게 있는데 저희 위에 오빠가 이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1기 졸업생인데 네. 입학할 때 제가 안산에 처음 발을 디뎠고,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지역을 세월호 때문에 이제 안산을 택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맺은 지 이제 10년이 되는 거죠. 예. 뭐 세월호 말씀하셨으니까 지난 16일이 세월호 참사 10주기였잖아요. 네. 예. 그때 저도 기념식에서 기억식에서 우리 당선인 현장에서 뵀는데 10주기를 맞이하는 의미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세월호 사건은 사실은 전 국민이 TV를 통해서 그 학생들의 죽음을 같이 보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사건이 참사로 이렇게 전환되는 거를 다 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탄핵으로 가는데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탄핵의 사유로는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소수 의견으로 그 행상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을 정도로 세월호 참사는
많은 국민들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고, 두 번째로는 안산 시민에게는 그 끔찍한 일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서로 많은 생각을 하게끔 했던 일이고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까지도 생명안전공원을 통해서 기억하고 기록하겠다는 우리 국민들과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들의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정치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늘 초심을 버리지 말고 갖고 있는데, 이번 저희가 안산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교체가 된 배경 중에 하나가 그런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도 세월호 문제를 처음 이제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경부터 보도가 되는 시점, 그다음에 그 내용을 접하고 진상규명을 하면서 느꼈던 마음이, 혹시나 오염되지 않나, 또는 혹시나 이 문제를,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대할 때 초심을 잃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제게 준 과제를 정말 잘 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 입문하신 지 35년이 넘었다고 네. 들었습니다. 어떻게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되셨나요? 그게 이제 1988년도인데요. 국민들께서 다 아시지만 1987년도 이제 6월 항쟁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저희가 이제 국민들이 쟁취를 했고, 직접 손으로 이제 대통령을 뽑은 과정에서 노태우 정부가 이제 저희가 야권이 분열하면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고, 그 다음 해가 이제 총선이 13대 총선이 있었어요.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후보로 나왔을 때 이제 참패를 하고 정계를 은퇴했는데, 그래도 총선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해서 호남을 기반으로 둔 평민당이 어쨌든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 그다음에 대중경제,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한 그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이제 지하 출신 어른들과 학생, 노동, 청년, 그리고 다양한 그 노동, 농민운동 이런 분들이 좀 평민당에 들어와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때 이제 학생 대표로 제가 평민당에 발을 딛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저희가 정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혹시 임종석 의원과도 그때 연이 있으셨던가요? 임종석 의원은 저보다 이제 그 학교 학번이 이제 2해 미치어서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할 때, 그리고 이제 학교 때는 이제 뭐 총학생 활동을 했고, 그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이제 대학교 2학년, 저는 4학년 이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된 관계죠. 예, 네. 그러셨군요. 좀 더 일찍 정계에 발을 들여놓으셨네요. 네, 네. 예. 아까도 잠깐 하셨습니다만, 그 국회의원은 본인이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란 본인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정치는 제가 이제 학생운동을 하고 정치운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정치는 삶이다, 공기와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가 아닌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다 정치와 연결되고, 정치가 잘 될 때 국민들의 삶의 질이 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윤택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보통의 경우 이제 정치를 뭐 외면하는 게 혹자에게는 마치 이제 어떤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고, 뭐 정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선택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는 방향으로 갈 때 대한민국이 좀 더 잘 사는 나라가 된다 이렇게 보고, 정치인들이 법 개정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제도 개선이 돼서
이익이 돌아가고 사실 내가 낸 세금을 내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금이 잘 쓰여지게끔 제도를 만들고 방향을 잡는 것이 정치인의 몫이다. 지금 저희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에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 그다음에 서민들에게 증세 이런 것 때문에 생활 경제가 더욱더 어렵고 지역 경제도 힘들고 골목 상권도 힘들게 된 그런 배경 아닌가 싶어서 22대 때는 저희가 총선 때도 공약을 냈지만 민생 회복 지원금 이제 영수회담 때도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 1인당 25만 원, 가구당 100만 원을 이제 그 지급을 하게 될 경우에 그 돈을 지역에서 사용하고 그럼 지역 경제가 또 돌아갈 수 있고 그다음 골목 상권이 더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겪으면서 경험을 해봤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 체감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동안의 정치 활동 다양한 그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해오셨는데 잘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또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했던 걸로 저는 이제 자평하는데 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정부가 이제 교체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방송 장악, 미디어 영역에서 끊임없이 이제 공영방송을 이제 훼손하려고 했을 때 사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서 현직 공무원이 단식까지 하면서 저항했던 것은 제가 또 최초였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MBC 박문진을 해체시키고 방송 장악을 하려고 했던 윤석열 정권이 그 제가 이제 단식하는 기간과 그 전후로 해서 좀 막아냈었다라고 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셨으니까 방통위 시절에 네. 참 힘들고 외로운 시절 아니었습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예. 네. 기억에 남는 일이 좀 있으시다면. 사실 이제 저희가 위원장은 임기가 3년이 보장된 자리이고 그리고 특별한 개인이 이제 그만두겠다라는 의지가 없는 한 그 임기가 보장됩니다. 그리고 그 임기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국회에서 탄핵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물러나게 했을 때만 가능한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어이 이제 쫓아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직 공무원 2명이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수정한 점수를 이제 조작했다는 이유로 구속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데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정말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공무원의 길을 걸었던 2사람이 구속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꽤 장시간 받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이 5차례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 근데 반면에 또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또 출세 또는 그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공무원이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봉사하는 자리인데 예. 예, 그렇지 못한 모습과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는 여하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다. 이 점이 제가 방통위에서 경험한 바고 제가 국회의원이 마찬가지로 국가 공무원으로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인데 그 봉사하는 데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반드시 해야 될 것,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해야 될 것을 잘 구분해서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자세를 갖게끔 만들었던 것이 아마 방통위 상임위원 하면서 마지막 한 1년 동안 겪었던 저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표정이 갑자기 어두우셨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 22대 국회 상임위 과방위를 좀 희망하시는 것 같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 민낯을 보셨기 때문에 네, 가서 그렇습니다.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시나 봐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KBS는 TV 수신료 문제가 이제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MBC는 임기가 8월이면 이제 종료되는데 또 MBC 역시 KBS처럼 그 윤비어천가를 부르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이제 정권이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YTN도 지금 민영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TBS도 지금 TBS는 사실은 뭐 정부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서울시장에 의해서 이제 TBS도 폐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서 그것도 견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방통위 설치법에 이제 그 규정을 받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기서도 지금 무더기로 지금 뭐 그 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부위원장은 임명하지 않은 상태의 편파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가방위는 아마 법사위만큼이나 22대 때 뜨거운 상임위가 될 것이고 정권이 하는 그런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그런 최첨병의 역할을 해야 되는 상임이다 싶습니다. 예. 그럼 이야기를 이어나갈게요. 말씀하셨으니까. 그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언론개혁 얘기도 덧붙여 하셨거든요. 네. 언론개혁의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 설정이 좀 됐습니까? 언론 개혁은 사실은 대통령이 그 정말 그러니까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언론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방향으로만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대통령이 여론이 나쁜 이유가 본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찾지 않고 여론이 이제 언론에 의해서 그런 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그 방향으로 되면서 계속 장악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악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방송법 개정안을 21대 했다가 지금 이제 거부권 행사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방송법, 방통위 설치법에서 특히 방송통신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이서 지금 이제 독임제 기구처럼 운영하고 있는데 4인 이상 상임위원이 구성되지 않는 한 중요 결정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못을 박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야당 상임위원은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여당 또는 대통령 추천하는 상임위원만 가지고 지금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나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처럼 좀 명실상부하게 독립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 그동안은 좀 관례대로 운영해 오던 것인데 이 정부 들어서 정말 상상 초월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제 그 숫자 그다음에 임명하는 것도 대통령이 마구잡이로 안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좀 하고요. 그리고 방심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민간 독립기구인데 그걸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확보를 해서 지금 같이 뭐 방송사를 옥죄는 것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제허가 재승인 이 제도도 사실은 되게 좀 간섭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방법을 찾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 시민의 이 언론에 대한 미디어에 대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문재인 정부 때 하려다가 부처 간의 그런 이견이 조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이제 계류 상태에 있는데 그 문제도 좀 이번에는 그러니까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결정하고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교육위하고 가방위하고 이제 각기도 정통신부하고 조율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핑퐁하는 것이 아니라 좀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22대 국회의 지향점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본인은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정치인의 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2년 차가 됐는데 그 2년 동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너무 길다 앞으로 남은 임기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윤석열 정권이 심판받았던 것을 우리 제1야당 민주당이
집권을 이제 3번 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데 첫 번째 임무이다라고 보고요. 사실 언론 개혁이라는 게 그냥 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언론이 제대로 보도해야지만 정권의 실정을 국민들이 알게 되고 실정이 이제 백일하에 드러나면 여론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 악화된 여론으로는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제안할 수도 있고 또 야당 대표를 단순히 피의자나 범법자로 보는 게 아니라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보면서 존중해 주는 문화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좀 손실되는 것보다는 국민의 편에 서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22대는 정권을 심판하자. 뭐 심판받은 정권이 국민을 무서워하고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견제하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22대 국회의원 김현의 목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세월호 10주기인데 아직까지도 생명안전공원이 저희 안산에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로잡는 노력을 이제 안산시장과 저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안산 시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실천하겠다 이런 약속도 함께 이제 제가 해야 될 숙제다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이제 재선 의원 되셨으니까 네. 국회에서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특집 대담 당선인을 만나다 지금까지 안산시 을 더불어민주당 김현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